안녕하세요. 강감찬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남산과학원 가미당에서 나온 책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 목소리로 직접 책을 읽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고미숙 선생님의 인생 특강입니다. 이 책은 고미숙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네 번째 이야기가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고미숙 선생님이 아닌 우리 네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강, 길 위의 공부. 북, 인드라망 길 위에서의 만남.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가미당 공동체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중심으로 어떻게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미당이랑 남산과학원이 이곳 필동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8년째 되는 것 같은데 이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공부의 중심을 의역학과 동양고전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동시에 저에게 역마의 기운이 몰려왔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부의 비전이 실제의 길로 열리는 변화를 겪었죠. 그 시작은 2012년에 열하일기 다큐를 찍으러 중국을 15일 여행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진짜 너무 피곤해서 끌려가는 마음으로 갔어요. 정말 열하일기만 아니면 안 갔을 텐데 열하일기를 리라이팅한 죄로 끌려가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중국에 있는 지금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좋은 친구가 된 중국 코디를 만났어요. 길 위에서 나서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인연이 굉장히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마지못해 갔지만 돌아오면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여행 중에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중국이 인터넷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어느 날 인터넷이 되는 산회관 근처 호텔에서 그 메일을 확인한 거예요. 다음 해에 일본에 와달라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연락한 분이 10여 년쯤 전에 수유 너머에서 만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길 위에 있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다른 길로 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답장을 했는데 한국으로 오기 전날인가 또 어떤 회사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뜬금없이 말레이시아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광산일로 직원들이 가족들이랑 다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광산 지역으로 한참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먼 곳이다 보니 강의를 하고 바로 돌아가기는 그러니까 며칠 관광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도저히 시간 내기도 어렵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아서 거절한 일도 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사실 언젠가 뉴욕이나 이타카를 다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뉴욕이나 이타카로 먼저 보내놓겠다고 돈을 좀 모으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세계와 연결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필동에 이사를 오고 중국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세계 곳곳이랑 막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히토스바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200명쯤 앉아 있는데 정말 정적이 흐르는 수업이었어요. 일본 대학생들은 그런데요.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해도 차렷 자세로 듣는다는데 제 수업은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침묵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유체 이탈 상태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 대학에서 몇몇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또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그걸 연결해 주는 건 지성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겠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연이 깊어지기도 정말로 어렵고요. 사업으로 사람을 만나는 건 교환 관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성을 통해 누군가와 친해지면 그 공간이 바로 내 일상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제가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이런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뉴런들이 레이더처럼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에 가면서 남산강학원 회원 둘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친구들이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먹고 걷는 걸 처음 봤어요. 연구실에서 만날 때는 좀 우울해 보이고 뭘 잘 안 먹는 것 같고 맨날 몸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아직 40대였는데 몸이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노구를 너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때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길을 바꾸게 된 계기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거기서 만난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들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면 서로 우울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대학이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데도 친해질 수가 있었죠. 그분들도 뭔가 활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연락을 한 거겠죠. 일면식도 없었는데 오직 책으로만 이어진 겁니다. 책을 믿는 거죠. 이렇게 가서 환대도 받았고 너무 잘 통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 생각의 길을 바꾼 첫 번째 계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같이 간 후배들이 내가 알던 그 몸인가 싶을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고 몸이 공간에 따라 바뀐다는 걸 정말 리얼하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태는 이 조건에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방식인 거고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종류의 신체가 열려요. 그렇게 지성과 우정을 나누다 보니 귀국할 때 되니까 정말 오기 싫고 돌아오는 날 우울해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뭐냐면 지성, 지혜, 책이 연결해주는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북인드라망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줄까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해서 뭐 하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제일 답답한데 가장 확실하게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건 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있어요. 무에서 유가 나오지 유에서 유가 나오는 건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건 굉장히 유용해 보이지만 그건 순식간에 다 거덜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더구나 지금 디지털은 무와 유의 경계가 없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물질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 이전에 원초적으로 이 지혜에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지 이 무형의 자산이 없이는 물질만 갖고 돌려막기를 할 수 없어요. 그건 망조가 될 때 하는 거거든요.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 그러면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곧 파산. 그 다음은 정신과 치료 혹은 자살 충동. 뻔한 경로죠. 근데 내가 정신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설령 망해도 그 다음에 이 실패에서 뭔가 배우고 도약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추락했을 때도 우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해져요.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파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기존의 관계를 다 정리해 준다는 측면에서 한 방에 정리해 주죠. 그동안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관계들을 파산하면 다 끊겨요. 직장 다닐 때 진드기 같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직장 그만두면 싹 끊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다들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일본에 갔다 와서 제가 참 좋았다. 그러고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본에 참 좋은 분들이 많고 재미있었고 환대를 받았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뭔가 그런 시절이 온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준비하고 있던 뉴욕으로 누군가를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다가온 역마살이 저의 욕망 그리고 여기 공동체의 어떤 변곡점하고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 돌아와서 바로 MBQ라고 하는 블로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길 위에 나서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줄 알았어요. 책 읽기도 힘든데 여행도 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정말 마치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기민하게 여행 계획을 짜가지고 나는 새로운 활동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 벌써 러시아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책을 읽고 러시아에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갔다가 왔대요. 그래서 처음에 비전을 세우면서 깨봉 3층 벽에 붙여놓았던 세계 지도에 순식간에 표시들이 막 늘어난 겁니다. 네덜란드가 되게 먼 데잖아요. 그 먼 데를 어떻게 그렇게 민첩하게 갔다 올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분자적 운동이 막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세대는 신체적으로 이미 국경이 없는 세대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욕망. 이걸 모르니까 우리 안에서 대학생들 보면 정말로 괴로워요. 저렇게 무기력한 신체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미당이나 남산강학원에 오는 20대들도 다 안 좋은 상태로 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괜찮았던 적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청년들이 싱싱한 청춘이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어요. 날 때부터 그냥 맥없이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세대는 이건 스마트폰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살기가 어렵고 막 이런 경제적인 이유를 대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푸념만 하면서 분노하고 짜증내는 걸로 시간을 허송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염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뻗어나갑니다.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금 사람들은 제도적 시스템과 상품 서비스 사이에 있어요. 제도는 국가, 정치,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의 원리가 상품 서비스로 가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이 모순에는 진보적이라는 분들도 참 무감각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제도의 측면에서는 모순과 비리 같은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격렬히 저항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상품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민주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상품 서비스라는 면에서는 아닌 거죠.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거지? 라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삶이 고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고귀해지는 게 뭐냐면 권력이 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쾌락에 중독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두려움과 중독, 이 두 가지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주로 제도와 국가 장치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차별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국가 폭력이거든요. 이런 폭력과는 싸우는 게 맞아요. 자유를 위해서, 나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건 나의 제어되지 않는 욕망에도 원인이 있어요. 쾌락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쾌락에 중독이 되고 마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냐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를 사회과학적 차원에선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과연 자유와 평등, 법과 인권 등이 구현되면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상품에 쩔어 있고 쾌락에 중독이 되면 관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상품이 주는 쾌락과 제일 연동되어 있는 게 에로스거든요. 연애할 때 똑같은 자세가 된다고요. 앞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니꺼 내꺼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상품을 살 때랑 뭐가 달라요? 이걸 살까 말까 하는 거랑. 그리고 워낙 얼굴이 똑같아져서 구별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쾌락에 중독이 된다는 게 어떤 상품을 좋아한다, 이런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도 그런 식으로 맺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아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 생로병사, 노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민주적인 방식의 윤리가 가능할까요? 이 모든 문제에 소유가 작동하는데 소유는 지배와 서열을 만들어내죠. 소유욕이 없이 쾌락이 가능하지 않죠. 또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 폭력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갖겠다는 건 이것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완전히 말살하거나 제압을 할 때 가능한 거죠.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얘가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 그때 그것을 그냥 지켜봐야 한다면 소유한 게 아니겠죠.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향한 욕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저항이 없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성범죄에는 분노를 하죠. 그러면 이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문화가 다 소유와 폭력 안에 있는데 이런 건 사생활이라고 해놓고 그러다 범죄가 드러나면 붕괴하는데 그게 참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보면 부모와 민주적인 관계를 맺나요? 선생님에 대해서도 존경을 해요? 안 하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막 대하는 게 현대인의 윤리입니다.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 완전히 무슨 하녀 부리듯이 해요. 엄마가 만만치 않으면 좀 기기 시작하는 거고. 남녀 관계도 똑같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따지고 더 사랑하면 약자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뭐 부리듯이 하죠. 여기 3층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새벽에 8차선 도로를 막 지나가라 그러고 이런 폭력은 정말로 변태잖아요. 그런데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나를 엄청 사랑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남자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결국 폭력을 사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쾌락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폭력과 소유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아무리 민주적이고 인권과 법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도 나는 근원적으로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당하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요. 주인 아니면 노예. 이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민주주의는 참으로 무력해집니다. 인간 존재의 윤리적 균형추를 갖추도록 하는 훈련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치도 결국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정비되고 국가 예산이 많아질수록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내 힘으로 해야 될 거를 전부 다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들이 쪽지 예산을 뜯어내서 지역 구민한테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삥 뜯는 온갖 기술을 터득합니다. 각계각층에서 5만 가지 편법이 펼쳐지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이 수레바퀴에 들어가는 것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결국 나는 삥 뜯어서 내 쾌락을 채우는 쪽으로 이 국가 시스템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뜯어낸 돈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상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금을 횡령해서 유흥업소에 가서 털리는 겁니다. 연령이나 성별 상관없이 거의 다 이 라인을 타더라고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보니 은행 여직원이 16억인가를 털어서 그 남자친구가 로또 사고 유흥업소 가고 그러는 거죠. 이 라인. 이렇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에는 중독이 되고 제도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신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대인에게 놓여있는 뚫고 나가야 되는 늪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무능한 탓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더 늘어나겠어요? 물건은 세상에 넘쳐나고 산이나 숲은 이미 뒤집어 엎을 거 다 뒤집어 엎었고 뭘 더 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 활동. 빈부격차의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박탈감 때문에 감정이 강팍해진다고 하죠. 그것도 맞죠. 그래서 빈곤층이 박탈감이 있는 건 이해한다 쳐요. 그러면 중산층들은 다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중산층들도 불안해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돈, 경제적인 부의 증식으로 해결이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계속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돈이 뭘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생겼다는 뜻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뭘 하는 걸로 내가 잘 산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벌한테 돈을 받아서 나눠주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로또를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뭔가 으쌰으쌰 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 사업 거덜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잖아요. 엄마나 부인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가서 황당한 사업 계획을 짜죠. 이걸 짤 때 되게 보람차합니다. 그러고는 동업자들과 술 마시고 말도 안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공사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홀라당 들어먹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상실감이 없어요. 그렇게 까먹는 동안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딘가에 목돈이 쌓이기를 기다려요. 주변에 누군가가 돈을 모으길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영화 감독이 돈 끌어오는 거랑 비슷해요. 영화야말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영화 감독 있으면 절대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꼭 성공해서 대박을 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일어나서 활동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핵심이고 돈은 그 다음인데 오직 돈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경제성이 없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왜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 총수들은 돈이 많으니까 너 좀 풀어야 되지 않냐? 라고들 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산층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살고 남는 게 있으면 중산층은 많이 푸십니까? 그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 중산층이 대박을 쳐서 재벌이 되면 똑같이 돈을 풀지 않을 거니까. 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도둑질도 해본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윤리가 없는 한 이 문제는 공연불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빈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체 모두가 해결해야 되지만 중산층도 부자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가진 적법한 사유재산이니까 이건 오직 나만을 위해 써야 해. 친척하고도 나누기 싫어. 백수인 내 친구 밥도 사주기 아까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욕망의 행로는 동일한 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한 돈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건 불통이에요. 그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활동의 장이 줄어들어요. 다 자기 거 꽁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제도 타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방향도 자꾸 빚을 내서 제도, 서비스를 확충해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요. 그거 언제 갚는 거예요? 태양계가 끝날 때까지 갚을 수가 있는 건가요? 왜 돈을 벌고 왜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까? 인간이 본성을 잘 발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광산촌에 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광산촌에 살고 아버지가 광부였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당연히 저도 돈을 엄청 벌고 싶었어요. 돈을 벌면 뭘 하죠? 당연히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거죠. 그건 본성이거든요. 왜냐?
이 우주와 자연 속에서 어떤 것도 축적함으로써 생명을 낳는 건 없어요. 태양의 빛을 그렇게 지면서 태양의 빛을 갚으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태양이 뜨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해주고 그 많은 먹거리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순환이 영정이라는 지혜로 인류에게 계속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하면 오로지 소유와 축적으로만 살아야 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지금껏 인류가 문명을 일궈온 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먹고 살만해지면 모두가 스스로 영성의 지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지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게 가장 고귀한 삶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고 그랬던 거죠. 80년대는 노학연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태일이 바로 그런 존재였고 지금 어떤 노동조합도 전태일보다 힘들게 일하겠어요? 전태일보다 100배 이상은 잘 살겠죠, 경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전태일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지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가 주장하고 추구했던 혁명적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지금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도 싫어하고 이주민 노동자들도 거부하는 거죠? 자기 라이벌이 되는 건 다 싫어하잖아요. 더 이상한 건 전태일을 후예라고 하면서 공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물질을 욕망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될까요? 물질에 예속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굶주리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먹을 걸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 싫은 거죠. 인간에게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불편한 자세잖아요. 직립보행을 하니까 인간은 무릎 꿇는 걸 싫어해요. 동물들은 잘 꿇어요. 엎드려서 사니까. 항상 자세가 돼 있죠. 그런데 인간은 직립이 기본이라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불임을 당한다. 그건 정말로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돈을 벌고 물질을 일궈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집도 예전에 비하면 쾌적하고 물질적으로 누리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 거죠? 물질로부터 누리는 쾌락을 놓기 싫은 거잖아요. 결국 상품이 주는 재미에 빠진 건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절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본성이 억압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하죠. 중산층도 우울하고 뭘 많이 잃었다고 하는 사람도 우울합니다. 본성이 억압당하는 상태에서 생리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 같은 건 나오지 않거든요. 정화 스님이 강의에서 쾌락 물질로 도파민,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물질은 짧은 쾌감 뒤에 금방 실증이 나거든요. 그게 아마 생물의 자기보호 장치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기에 계속 몰입해서 죽을 때까지 쾌락 속에만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쾌락을 느끼고 나면 반드시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도록 진화를 한 거죠. 상품도 계속 새로운 걸 사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는 안 중요해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처럼 과정일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죠. 이때는 참 좋죠. 그런데 결과물을 얻은 다음에는 바로 지루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무슨 특별한 종교나 지성이 필요 없어요. 생리적으로 바로 확인되는 사항이니까요. 중산층인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애가 공부를 못해요.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번뇌가 아주 리얼하죠. 절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계속 대결하면 되니까요. 집 나갔으면 찾으러 가면 되고, 바람 피우면 가서 설득을 하든가 헤어지면 되고, 애가 성적이 안 좋으면 다른 길로 유도하면 되고, 이러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애도 공부를 잘하고, 나도 집 나갈 일이 없다. 이런 분들이 다 우울해해요. 그럼 이분들에게 상처는 뭐예요? 이 모든 걸 가진 게 상처인 거예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참여하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가족조차도 내가 없어도 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네? 이러면 더더욱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 이치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옛날에 노점하고 그럴 때가 참 좋았어 라고들 하는데 이 말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무언가에 참여할 때만이 살아있다고, 기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을 향해서만 갈 때는 어느 단계에 도달을 하고 나면 속이 텅 빈 느낌이 드는데 물질적 성취에선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쾌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와 쾌락에 붙들리면 불통의 신세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를 열렬히 원할 때 막 쫓아다니고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시선을 끌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왠지 시들해져요. 그리고 만약 결혼까지 해서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더 들어가기가 싫죠. 그래서 분명히 난 행복한데 왜 이렇게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싶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이라고요. 소유를 향해 달려가는 때에는 소유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가진 다음에는 이 소유가 경락을 막히게 하는 담음이 되는 거죠.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기본적인 먹거리랑 애 학비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위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세요. 자식들이 이제 그만이라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시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팍상 늙어요. 생명은 근원적으로 활동과 네트워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와 활동, 이것이 내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와 성공, 곧 돈과 관련된 것에만 매달리면 꽉 막히게 되고 그리로 달려가면 그 다음에는 멘붕이 오는 거죠. 이게 기성세대, 특히 그 중에서도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전 국민적으로 연민이 필요해요. 이거는 분노가 아니라 엄청난 연민을 발사해야 합니다. 살맛 나는 삶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정말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혁명을 하든 개혁을 하든 민주주의와 문명을 일구든 결국에는 사람은 살맛 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느 순간에 놓쳤어요. 원래 이 살맛 나는 삶을 향해서 문명이 달려왔었어요. 살맛이 난다는 건 내가 일어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게 어디선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누군가로, 어딘가로 이어진다는 거죠. 활동과 관계가 단절되고 멈추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요. 이건 글로벌 비전을 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 자체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 체제가 되든 이 핵심이 살아 있어야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든 경제든 온갖 틀과 제도를 짜놓고 이대로만 하면 잘 살 거야 라고 하면 결국 화폐로 다 환원이 돼요. 하지만 화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이 노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노후 걱정이 되겠지만 만약 노인이 돼서 내가 연금을 받는다고 쳐요. 그런데 가족하고는 당연히 대화가 안 돼요. 가족 간에 공통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처럼 공통 부모가 없는 커뮤니티도 드물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부모님이 아실까요? 반대로 부모님이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는 걸 자식들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가족 간에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일의 활동 영역이 다른데 같이 산다고 해서
공감이 되냐고요. 예전처럼 가족이 모두 농사일을 할 때는 가능하죠. 같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모든 소통을 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치유가 될 수 없어요. 각자의 네트워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기운으로 가족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합집산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도 나이 들면 해체되고 말죠. 이건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웃도 없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친구도 없으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독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매일 갈 수 있는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정이나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게 없으면 이 무료함을 견딜 수 없어요. 왜냐면 생명활동 자체가 멈추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명활동이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로 제도든 공동체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자본주의란 결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드는데 아주 한계가 많을 거라고요. 구청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여러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도권은 사실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이고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활동이 자기 삶이에요. 어디에 가서 거기서 주는 혜택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와 활동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가미당 남산강학원에서 청년백수의 정치경제학을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로 오면 청년 문제를 다 해결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누가 해결해 주면 안 되죠. 그건 본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사실 청년들에게 제도가 개입을 하면 무력해지고 반대로 또 아무 장치가 없으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산이 없잖아요.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년의 능력과 경제력이 청년에게로 흘러가고 청년들은 그걸 배경으로 스스로 길을 열고 이런 식의 순환이 되어야만 공동체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10년 전 수유 넘어 할 때까지는 그렇게 절실하게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 풀린 거죠. 청년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청소해라, 밥해라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스펙은 청소 잘하고 밥 잘하는 겁니다. 청소를 대충 하고 밥당번 할 때 뺀질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을 쓰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침에 와서 108배를 해라. 남산타워까지 뛰어갔다 와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역학으로 몸에 대한 길을 열었어요. 그동안은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의 성격, 인격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따졌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다 오라, 옳은데 그냥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뭔가 잘못해서 지적받으면 변명은 엄청 잘하거든요. 변명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래 맞아, 근데 나는 네가 아주 재수없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몸의 기운을 바꾸자. 이게 의역학이 준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러면 숨길 필요가 없고 변명을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밥을 잘 먹던 사람이 밥 먹을 때 잘 안 나타난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밥 먹는 모습을 보면 헤어졌구나. 얼굴과 몸을 보면
아, 쟤는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얼굴꼴이 말이 아닌데 글이 잘 나온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새로운 비전인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합리주의, 계몽이성 이런 걸 기준으로 막 서로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면서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 자기의 주체성인데 이건 자기 건 하나도 손해볼 수 없다. 나의 자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받아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관계와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이런 식의 관계와 활동의 구성은 제도권은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그 공부의 길을 열어갈까를 고민해 본 거죠. 그래서 고전 쪽으로 공부의 길을 열어야 하는데 일단 고전을 배운다는 건 평생 길 위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끝날 수가 없으니까요. 고전을 어디까지 배웠다. 끝. 하산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고전을 배운다는 것은 우주 만물과 소통하는 것과 같은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랑 같아요. 지평선은 달려가서 도달할 수 없어요. 달려감 자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평선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아닌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몸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몸하고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노쇠해져서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되는데 10대, 20대는 체력은 되지만 집중은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사실 청년들이 그런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일, 그게 제가 발견한 국경을 넘어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배려 큐라스와 탐구 퀘스트의 길. 그래서 두 가지 비전, 큐라스와 퀘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큐라스는 자기배려, 즉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인 겁니다. 이 컨트롤의 명확한 목표가 뭐냐면 두려움과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위로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압박해오는 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의 공포가 있다고 모두 말하거든요. 애들을 좀 자율적으로 공부시켜 달라고 하면 주변에서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종의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건 이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애를 대학을 안 보낸다고 국정원에서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 서로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애를 이렇게 방치하냐고, 뭐라도 시키라고 말들이 많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큐라스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쓸데없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남성들은 게임이나 야동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런 욕망도 자기가 잘 지켜봐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면 쾌락은 소유의 훈련이고 내 삶의 회로가 이미 그렇게 결정되면 결혼을 해도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보듯이 스캔들과 루머에 휩싸인 유명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욕망에 사로잡힌 채 그대로 20년이 지난다면 자기가 어느 케이스에 걸릴지를 한 번씩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리적 충동은 절대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욕망, 이 두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자기 배려 혹은 큐라스라고 하는데 가미당에서는 이걸 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 배려와 양생을 위해서 몸을 많이 쓰는 거죠. 많이 걷는다.
몸을 관찰한다. 요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낭송이 들어갑니다. 내가 감각이 막 어지럽다.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러면 낭송책을 하나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그 혼란이 끝나요. 왜냐하면 성욕하고 말은 같은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욕을 억압하면 어느 날 막 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성이 참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별 걱정 근심이 없는데도 우울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벽에 대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몰랐다고. 이게 그거예요. 이걸 사주명리식에서 식상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진리를 담을 것이냐, 욕을 담을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희롱 문제, 남성의 경우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말의 길을 바꾸면 회로가 바뀌고 이후에 발바닥이 기존과는 다른 동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큐라스예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평선을 향해 갈 것이냐. 그게 이 퀘스트, 비전 탐구입니다. 이게 길 위에서 묻는다. 걸으면서 질문하기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질문을 놓치면 생명 활동은 끝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생명은 창조도, 순환도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끊임없이 생성해내려면 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길 위에서 비전을 탐구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인여를 접속으로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남산가학원과 가미당을 합쳐서 강감찬이라고 하는데 이 강감찬 네트워크가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회비를 내서 생활을 합니다. 세미나 회비를 내고 강좌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미당이 아주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가미당의 공부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공간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비로 일단 공간 운영비를 충당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또 남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모아두었다가 가미당 회원들 노후 자금으로 쓸까요? 아니면 건물을 사버릴까요? 돈을 모아 놓으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모이면 그 조직은 그 다음부터 이 소유를 둘러싼 파벌 싸움을 벌이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이건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물학적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톡이 생기면 거기에 바로 욕망이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모아서 큰 건물을 하나 전세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자. 고. 그러면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냐고. 이렇게 안정되면 되게 잘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안정돼 있어요. 월세 잘 내고 있는데 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암튼 그래서 가미당에서 운영을 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쓸 것인가 별로 안 남긴 하는데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거기다 가미당이 이곳 필동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갑자기 우리나라에 인문학 붐이 일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강사료도 가만히 있는데 올라요.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암튼 올랐어요. 그런데 또 제가 독거노인이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잉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잉여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게 되었죠.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순환해야 돼요. 재물도 능력도 인간의 목숨도. 그래서 그런 잉여를 어떻게 순환시킬까 하다가 먼저 청년을 위해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핵심은 그냥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는 일을 도와줘야겠죠. 나머지 경우에는 증여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걸로 로또 사고 신상품 사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삶을 망치는데 일조하는 거죠. 기껏 도와주고 나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참 어리석은 짓인데 이런 일이 가족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배우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배움이야말로 신뢰와 우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원리이고 본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배워서 병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국경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거. 이런 비전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 뉴욕에 한 명을 보냈는데 그 청년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의학 공부를 하겠다고 쿠바에 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여기서 대학을 안 다녔는데 뉴욕에서 검정고시도 붙고 영어로 글쓰기도 훈련을 받고 하면서 정말 본투비 뉴요커인 것처럼 살았어요. 당연히 돈이 좀 들었죠. 근데 이거는 저희 활동 범위가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한테 증여한 거라고 할 순 없어요. 내 활동 안에 그 청년이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엄청난 이익이죠. 그런 확장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의 레이더가 작동하게 되고 또 그게 다양한 글쓰기로 이어지죠. 이건 절대 화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활동과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배움이라는 활동, 우정이라는 관계. 한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 베이스 캠프가 생기는 거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 베이스 캠프를 기반으로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게 간다고 다 거기서 유학을 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소통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했고 중국도 넓으니까 베이스 캠프가 하나 있어야겠다. 그 매니저가 열하일기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만난 현지 코디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동양고전이 거의 중국의 배경이라서 중국에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중국 천하를 답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의 길을 바꾸면 이것이 다시 글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과 글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한 원칙은 공동체에 잉여 자산이 있다고 해도 교통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절대 안정장치는 없어요. 그러면 되게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불안감은 모든 게 보장이 돼야 움직인다 라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보장되면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통비를 대준다고 하면 아마 가장 편하고 비싼 거를 구하려는 심리가 작동할 거예요. 우리가 세금으로 뭔가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비는 자기가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경로를 짜야 알차게 다닐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겠죠. 이것이 공부예요. 그 대신 현지에서 의식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건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원칙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지의 청년들과 만나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그 청년들이 한국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절대 서로 채무와 채권 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제 개인 돈이든 가미당이나 남산과학원 공금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문제인 거죠. 예컨대 중국 원난성의 포도협 트레킹 같은 건 길 자체가 되게 험난한데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토하고 하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달라 하면 이 네트워크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서로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반드시 글로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이것이 제도 앞에서 무력해지고 상품의 쾌락 앞에서 쩔쩔매는 청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비전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을 낭송용으로 엮은 낭송큐 시리즈를 낸 다음부터는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원난성에 있는 포도협에서 낭송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거나 뉴욕 센트럴파크에 가서 도덕경을 외운다거나 이렇게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미션만 주는 거고 가서 하든 말든 그건 자기 몫이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서류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보면 아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몸에서 다 드러나니까요. 길 위에서 하는 공부. 이런 것이 저희 공동체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공부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움직이는 건 청년들이 딱히 할 일도 없고 책임질 일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혹은 유럽이든 막 3개월씩 있겠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중년들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집에서건 회사에서건 또는 마을에서건 맡은 바 소임이 있으니 어디를 가려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부담 없이 가서 막 몇 달씩 또는 1년씩 현지 언어를 배우든 친구를 사귀든 하는 거예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센트럴파크를 활보하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그들이 있는 길을 따라서 중년들도 간헐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머나먼 길 위에서 만나면 서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야말로 청장 크로스가 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건 당연히 고전과 인생입니다. 고전을 통해 문명을 탐사하고 지혜를 길어 올리고
이거야말로 큐라스와 퀘스트의 멋진 현장이 아닐까요?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80이 넘는 나이까지 1년에 300일을 집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있었대요.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침팬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할 때 그 성과가 뭐고 결과가 어떻게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또 국경을 벗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경 안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갈량은 방 안에서도 천하를 다 구워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티베트의 수행자들은 고원의 동굴에서 몇 년씩 존재의 심연을 향한 여행을 하더라고요. 핵심은 길 위에 있다. 온전히 나의 힘으로 살아낸다. 오늘 일어나서 걸을 곳이 있고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인생과 세계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길 위의 공부란 바로 이런 것이죠. 저도 그런 공부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번째 특강 길 위의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특강, 두 번째 특강, 세 번째 특강도 있으니까 이번에 잘 들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낭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